오늘 뭐 강연실도 와보니까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또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그 뭐랄까 열의에 차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게 갑자기 느껴져서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맡은 주제에 열심히 강연을 할 텐데 좀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강연 마지막에 그 질문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때 좀 의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면은 그 어떠한 인물의 행적이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충무공 이순신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적, 그러니까 생애를 말씀하는 거죠. 생애나 각종 일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자연석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등으로 다듬은 후 그 표면에 글씨를 새겨 땅에 대 세운 돌을 정의해서 비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용어지만 우리가 이제 재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석비 말고도 목비가 있습니다. 그 대신 바깥에 세우면 훼손되기 쉬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권이라든지 서울 중심으로는 철비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영남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석비를 계속 흔히 세우지만 철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질로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의 선정비라는 건 이제 그 지역의 그 수령들한테 이제 백성들이 선정을 했다는 기념으로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철이라고 하는 재료를 써서 철비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목비로서 현존하는 건 거의 없고 철비는 간혹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 99% 거의 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강암으로 만든 받침돌인데 이것도 당연히 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신은 오석으로 만든 비신인데 이것도 돌이고 위에 있는 그 지붕돌도 하강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뭐 누가 봐도 돌로 만든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비는 사진이 저기 그 공개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준비를 못했지만 철비는 이게 경상도에 있는 건데 이유원명 거탑이라고 해서 만든 선정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철판 하나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 대장 하시는 분이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두드려서 거푸집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경기권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경기권에서는 진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경기권에는 볼 수가 없는데 영남권에만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석의 종류로 우리나라는 이제 유사 이래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걸쳐서 전 시기에 거쳐서 다양한 비석들을 세웠습니다. 그 오랜 역사만큼 그 위대한 인물도 많았을 테고 또 사건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비석들을 많이 세웠던 것이죠. 그 비석 종류를 판단할 때는 먼저 그 비석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지만 그 비석이 묘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 왕릉에 세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향교 앞에 세워져 있는지 관청 앞에 세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일반 절에 또 비석이 세워져 있는지 이렇게 세운 위치에 따라서 그 큰 종류가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신, 그러니까 요 검정색 부분을 비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들 일반적으로는 빛돌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여기에 이제 글씨를 새기게 되는데 여기에 새겨진 글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비, 그다음에 묘비, 그다음에 사비, 그다음에 일반 사적비, 기타비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운 위치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다음에 이 세운 위치에 따라서 나뉘고 그다음에 이 세운 위치 다음에 새긴 글의 성격에 따라서 능비는 능표가 세워져 있고 능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묘비는 그 묘에 세웠을 때 묘표, 묘갈, 묘신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위치와 새긴 글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비는 이제 절에 세운 비석인데 이제 고승들의 탑비와 절의 연역을 기록한 사적비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사적비로는 이제 순절비,
여기 화성 남양에 그 병자호란 때 그 순절하신 윤계 순절비라는 게 있습니다. 윤계 그 부사에 그런 순절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국하신 분들의 그 비석을 순절비라고 하고 또 순국비라고도 하죠. 그다음 유업이, 그러니까 성현들의 저기 그 옛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집터라든지 그분이 공부하시던 터에다가 세우는 비석이 유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어는 말 그대로 옛터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비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오랜 그 고을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선정비. 근데 선정비의 또 다른 이름인 송덕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비를 먼저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 능표라고 하고 있는데 능표는 뭐냐? 그 여러분 화성에 그 유명한 왕릉이 윤건능이 있잖아요. 육능과 건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능봉분이 있고 그 능이 어떤 능인지를 알려주는 그 비각이 있어요. 그 비각 안에 비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비석은 단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누구의 능이다. 그 다음에 언제 조성을 했고 언제 이 비석을 세웠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표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능에 세운 간단한 표석. 그 표석이란 게 뭐냐면 그게 어떤 그 유적인지를 표식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표식을 하는 돌이다 해서 표석. 근데 능의 표식을 하는 돌이다 해서 능표석 또는 능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묘에다 갖다 대면 묘가 누구 묘인지를 표식하는 간단한 돌이다고 해서 묘표석, 묘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도비라는 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양식도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거북이 받침돌로 하고 그다음 위에는 이제 용 그 지붕돌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비용도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이거는 그 신도비가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그 매장자 주체가 그 한 일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행적이 뚜렷하고 그다음 역사의 길이 남을 그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비석에 남기기 위해서 신도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태조 권원능의 신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종대왕의 헌능 신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영능 신도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영능 신도비 이후에는 이제 중신들이 그 왕의 위대한 사적은 이제 실록에 다 남아 있는데 굳이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세종대왕 영능 이후부터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능표라고 하는 거는 그 육능과 건능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모든 조선시대 모든 왕릉에는 다 능표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묘는 묘표가 있고 묘갈이 있고 묘신도비가 있는데 여기 뭐 그 종친의 일 관여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문인석 그 묘에다가 문인석 뭐 무인석 장명등 그다음 망두석 이런 거 설치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게 묘비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묘비도 이제 간단하게 세우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묘표라고 그러고 그분의 행적을 기록할 만한 게 있으면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드는 게 묘갈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행적이 역사적으로나 그 문헌적으로나 꼭 남아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신도비라고 하는 큰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종이품,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내신 분이거나 왕이나 조정 중신들이나 일반 사림에서 인정할 만큼 그 학식이 그 높은 분이거나 명망이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 이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신도비라든지 이런 걸 왜 규제를 하냐? 그 왕릉의 신도비를 세우게 되면 그 왕릉의 그 신도비 공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를 들어 그 엄청난 그 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군사들이 몇천 명씩 동원되고 그 지역에 백성들이 동원되는 수고로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우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일반 사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비가 왕릉 신도비 못지않게 굉장히 규모들이 큰 게 많거든요. 화성시도 보면 신도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도비도 국가에서 되도록이면 통제를 하고 되도록이면 못 세우게 했던 거예요. 비용이 원체 많이 들고 그다음 백성들의 그 노역이 많이 그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절은 잘 아시겠지만 그 여기 또 화성시에 유명한 용주사가 있잖아요.
용두사도 들어가시다 우측에 보면 용두사 사적비가 있습니다. 용두사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이죠. 그 다음에 거기 더 들어가면 용두사의 이제 일제 시기 때 강대련이라고 저기 그 유명하신 주지가 계셨는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그 비석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런 탑비죠. 고승들의 행적을 알리기 위한 탑비. 그 다음에 일반 사적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기타비도 이제 선장비, 손도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그 비석의 종류는 이렇게 비석을 세운 위치와 그 비신에 새긴 글의 성격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진다. 요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건 다음 그 얘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도식화 시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석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분류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통 보면 이제 묘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묘표, 묘갈, 묘신도비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부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까운데 또 신빈 김씨 묘가 있잖아요. 신빈 김씨 그 묘에 가면 묘비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묘신도비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고 묘표나 묘갈이나 묘신도비 3가지 중에 뭐가 서 있냐 이런 의미가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신빈김씨 묘역에는 신도비가 서 있고 묘표나 묘갈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광의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함의된 의미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그 묘역에 비석이 있냐가 묘비가 있냐 없냐의 그 질문이지 꼭 묘표, 묘갈, 신도비를 구분해서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세요? 능에도 그 능의 비석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요 능표석이나 능신도비를 구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서 있냐 이런 의미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실 때는 거기 윤건능에는 능비석이 있는데 그건 표석이지 신도비는 아니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세부적인 그 정확한 얘기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비라고 해서 능표석이라고 얘기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또 강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그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전체 광의의 개념이고 요거는 협의의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적비도 이런 종류 기타비 이런 종류 있다고 요거는 또 이따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조상례 보편이라고 하는 책의 도설 그 비조항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1757년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비와 관련된 세부 명칭들에 대한 설명과 그 비석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갖춰야 되는지를 제안을 한 그 책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비 해놓고 즉 표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묘표나 능표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능비나 묘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장, 오척, 사촌, 5분 이렇게 된 건 이제 영조척이라는 건 조선시대에 기준이 됐던 자의 그 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보아야 될 거는 이게 길이와 넓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전면, 전자. 그러니까 전면에는 한문에 보면 전서, 예서, 그다음에 해서, 행서, 초서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그 전서체로 이 비석 글씨 앞면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반 사대부 묘역 그 비석 묘표 앞에는 전서를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 대신 왕릉의 표석 앞에는 그 전서를 가지고 쓰게 돼요. 왜냐하면 전서가 가장 권위 있고 위험이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이 앞면은 대부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전자로 쓰고 이제 음기는 해서 이게 해자가 해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이 당주. 그 다음에 전이 당주는 뭐냐면 비석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홈을 파고 나면 비석의 그 재질이나 색에 따라서 그 글씨를 판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판 홈에다가
여기 당주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광물질이거든요. 붉은색을 띠는 그거를 칠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을 치면 빨간 물감을 그 비석 글씨 파낸 홈에다가 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바깥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하면 글씨가 붉은 칠을 해놨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은 비석 글씨마다 또 바위나 뭐 안반에도 새긴 글씨마다 이 글씨를 판 홈에다가 그러니까 주칠이라고도 하는데 붉은 색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전통 시대에는 이런 그 주칠 작업을 했는데 저희 미감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지 그 조선 후기 이후에는 이 주칠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도 남아있는 비석들을 보면 이런 흔적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거의 사라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문 도설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막 약간 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 제가 간단히 좀 그러니까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원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석, 이 개석이라는 거는 지붕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덮을개고 이게 돌석,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석은 속칭, 속명,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가첨석이라고 한다. 그 가첨 이게 이제 더할 가자고 이게 이제 첨하천자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문헌을 보면은 그 이 개석을 가첨석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고 이 밑에 있는 돌을 농대석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이쪽 분야의 전문 그 요즘 하는 연구자들도 그렇게는 부르지는 않아요. 요즘은 여기 위에는 대부분 개석, 그다음에 아래는 방부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방형 형태의 비석 받침석. 그리고 이제 좀 그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지붕돌, 받침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자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부석이라고 되어 있죠. 부석 이게 이제 요 돌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받친다는 의미의 부자거든요. 그 부석 여기 보면 송명 농대 요거를 그러니까 농대석이라고 또 부른다는 뜻입니다. 요 자료는 이제 전통 시대의 이제 비석의 이 구조물, 요거 농대석, 비신, 그다음에 가첨석을 전통 시대의 문헌상의 도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한 건데 좀 한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지만 이런 전통 시대의 전문 용어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기서 숫자가 나오는 건 어떤 그 사이즈를 예,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능표석을 세우는 기준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능표석도 그 뭐 기준이 없이 그냥 크기를 막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요 상례 보편에 제시된 이런 크기에 준해서 다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록을 읽어보면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능표석이나 이제 성물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전례에 어떤 왕릉은 어떻게 했다는 전례를 그 근거로 해서 많이 논의들을 한 다음에 그걸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금방 보신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면, 정리하면은 비석은 농대석, 비신, 가첨석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농대석이라는 표현은 잘 못 들어보셨죠? 예. 근데 비신은 그래도 들어보셨을 테고, 가첨석도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제 전문적인 문헌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농대석, 가첨석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농대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방부. 그러니까 이게 방형, 보통 보면 직사각형 형태거든요. 그 밑에 받침돌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정사각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형의 그 받침돌이라고 해서 방부. 그 다음에 기부는 뭐냐면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이 있어요. 그걸 기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거북이를 쓰는 건 뭐냐면 거북이가 무병장수하는 그 영물이기 때문에 그 비석을 세우고 나서 파손되지 않고 오래도록 그 잘 보존돼서 후세에 그 기록을 알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 거북이 기자를 써서 그 기부를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통틀어서 또 대자라고 부릅니다. 이 대자라는 게 받침돌이라는 의미거든요. 받침석. 그 다음에 아까 농대. 그 다음에 이제 비신은 그 글씨를 새기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한글식으로는 빗돌이라고 많이
쓰이고 또 기록에도 남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 이제 지방에 가보면 빗돌이라 그러면 다들 그렇게 비신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첨석은 그 비문을 보호하기 위해 비신 위에 얹는 구조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석. 그다음에 그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석. 그다음에 이제 그 지붕돌 이런 지붕돌 대신에 용을 조각해서 굉장히 장엄하고 위험을 갖춘 문양을 거기 돌을 얻는데 그거를 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화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하엽. 이거 이제 하엽은 뭐냐면 연잎을 말아서 그 지붕돌 위에다가 그 연잎을 장식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통일신라나 이제 그 고려 시대가 그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불교적인 요소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불교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 하엽 양식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수는 그 이런 아무런 장식 없이 그냥 비신 위를 둥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둥글 원자를 써서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원수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규수는 그 조선 시대나 이제 그 고려 시대 문신들이 그 조회를 할 때 금관 조복을 갖추고 손에 쥐는 게 홀이 있거든요. 홀 상아로 만든 그 이제 홀에 그 왕이라든지 뭐 중요한 그 지시사항을 내리면 바로 적을 수 있게끔 들고 있던 홀이 있는데 그 홀을 형상화한 규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얘기 들으신 거를 토대로 이 비신을 보면 요게 이제 기부예요. 거북이 모양이니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용을 이제 용 문양을 넣은 이수. 그래서 여기 크게 세 가지로 기부부, 그다음에 비신부, 그다음에 이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북이도 이 거북이 모양을 했지만 머리는 이게 거북이 모양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서 용머리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용두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두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입안에 갖추고 있는 게 여의주, 그 다음에 요 비신의 자대 위에는 이제 연화문, 요걸 이제 비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걸 비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관문이나 그 다음에 왕자문, 연화문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액이라고 해서 이 비석이 어떤 비석인지를 제목을 써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순신의 명량대첩비다 그러면 여기에 명량대첩비 이렇게 전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는 이제 용들이 여의주를 갖고 다투기 때문에 여의주를 여기다 장식을 또 더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문중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석들을 덜어 세우기도 하시는데 지금도 이런 거북이 모양의 이런 비석 받침돌하고 이런 용머리 모양의 이제 이수를 갖추려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직접 제작한 거를 통째로 이제 사들여 와서 세운다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들여오던 우리나라 현지에서 만들진 간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도 제약을 뒀던 거고 요즘도 문중도 그 좀 예산이 넉넉하시거나 그런 데서나 가능한 형태가 그 이 기부 이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석의 형태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그 형식이 바로 이 기부 이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 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받침돌도 이제 변화를 하고 그리고 이수도 이제 변화. 왜냐하면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데 모든 비석을 이렇게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부 이수 양식이 어떻다는 걸 금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기본적인 양식으로 염두에 두시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고대부터 비석 양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단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남조 시대 그 소수라고 하는 그 제후의 그 묘에 세운 신도비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 초의 건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거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북이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거북이 모양도 시기별로 굉장히 변화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신이고 여기 이제 이수 형태인데 요거는 그 비신하고 이수가 한 돌이에요. 한 몸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비석이 기부 이수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당나라 때도 이거는 이제 서예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진경 그 명필이 쓴 안씨 감엽인데 여기도 역시 기부하고 그다음 비신, 이수 이런 가장 그 화려한 양식을 갖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거랑 좀 비교해서 보시겠지만 중국의 그 기부 이수 양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비신의 요 폭하고 기부의 폭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게 중국 그 비석에서 기부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요거하고 폭이 같잖아요. 기부하고 비신하고. 그래서 이 육안으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그 밑에 기부 받침이 그 비신하고 폭이 같아서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옆으로 틀어 넘어질 거나 앞으로 좀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중국은 요 양식의 기본적인 이런 구조 형태를 송나라나 그다음에 명나라나 청나라 때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부 이수 양식이더라도 중국식의 이 기부 이수 양식을 받아들였었는데도 이게 태종무열왕릉비거든요. 경주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비신이 지금 이제 훼손돼서 없는 상태인데 이수하고 기부가 같은 그 폭이 아니고 기부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비신을 세워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 기부 이수하고 우리 기부 이수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요런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양식이 기부 이수 양식인데 이 기부 이수 양식은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양식이 아니고 중국에서 고대부터 유행했던 게 6, 7세기에 이게 정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당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던 7세기, 삼국시대 7세기 신라 때 우리나라 비석 양식으로 들어와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석 양식이 저 당의 저 기부 이수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크게 변화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비석 양식을 간단히 한번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강개토대왕 능비입니다. 중국의 그 기부 이수 양식하고 우리 고구려의 비석 양식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의 비석 양식의 고유함은 뭐냐면 자연석을 최대한 그 표면만 그 비석 형태로 다듬고 이렇게 중국처럼 이렇게 별도의 구조물이라든지 문양을 가하지 않은 게 우리 비석의 초창기의 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 비석이에요. 이 고구려 강개토대왕은 동아시아를 완전히 제패하고 복속을 시킨 왕이라 돌아가시고 나면 이 비석 자체도 그 중국처럼 기부를 갖추고 이수를 올릴 정도로 화려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석에 큰 돌을 하나 구해서 이 표면을 약간 다듬은 다음에 이 윗부분도 그대로 뒀잖아요. 다듬은 다음에 이 사면에 글씨를 다 새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 미감하고 우리 중국의 그 미감이 완전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고구려 강개토대왕비가 414년에 세워졌는데 거기하고 이제 전후해서 좀 더 뒤시기에 중원 고구려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강개토대왕비가 이런 큰 6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고구려비는 한 1.8m 정도 되는데 크기만 다를 뿐이지 거의 양식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석에 이제 아들 비석이라든지 뭐 그 자매 비석이라고 많이 얘기를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 고구려 비석 양식은 중국 중국 비석 양식하고 크게 처음부터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그 집안에 가서 이 강개토대왕비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그 되게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지만 저도 몇 년 전에 갔다 왔더니 중국 공안 애들이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강개토대왕 찍지도 못하게 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더 장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가 되시면 꼭 집안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중에서 이제 신라입니다. 이것도 신라 창녕진흥왕 척경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고구려처럼 자연석을 다듬은 거예요. 자연석을 다듬어서 표면만 약간 매끄럽게 한 다음에 여기에 표면에 이제 글씨가 들어갈 부분은 또 이렇게 성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거까지는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처럼 돌을 저렇게 다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돌에다가 글을 새길 때 그 글을 새기기 위한 최소한의 인위적인 가공만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거를 집요할 정도로 자기가 인공미를 가미해서 별도의 이제 그 구조물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 그 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석공의 수준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또 최소한의 인공미만 가미해서 글을 남기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는 도자기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도자기에다 온통 온 문양을 다 가득 채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백자라든지 청자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백자는 되게 여백의 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각각의 민족에 따른 미감의 다름은 이런 비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인데, 이것도 그 북한산 이제 진흥왕 순수비를 북한산을 올라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 가서 보시면 크게 인위적이지는 않고 자연석을 표면만 다듬어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도는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가 남양이잖아요. 그 남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당항성, 지금의 이제 당성이 있는데, 최근 이제 화성시에서도 이 당성의 중요성을 이제 그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통해서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그 작년에는 학술대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성이 그 화성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보셨잖아요. 신라가 이렇게 외진 궁벽한 곳에 있을 때 백제하고 고구려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뭐 당대 최고의 그 선진 문화를 이룩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 선진 문물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또 육로를 통해서 그 접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신라는 여기 궁백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그 선진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이 말 그대로 신라의 국력을 다 들여가지고 단양하고 그다음에 북한산 이렇게 순수비, 그다음에 항초령비, 마원령비를 세울 정도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강 유역의 확보였습니다. 그 북한산 순수비를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북한산 비봉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봉 위에 올라가면 한강 일대가 서울 중심으로 다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의 뒤처진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한강 유역을 확보한 다음에 왜 이렇게 굳이 한강 유역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했겠습니까? 중국의 그 당의 선진 문화를 직수입하기 위해서 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게 바로 한강 유역 확보였어요. 그래서 그 유역을 확보하면서 나갈 때마다 또 영역을 개척할 때마다 이런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창녕에 아까 보여드렸던 척경비,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 북한산 순서비, 그 다음에 함초령비, 마원령비, 이게 다 영역을 넓히면서 신라의 국력이 신장되는 그 곳에마다 다 비석들이 세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비석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문헌적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만약에 항초령비라든지 마원령비 이런 비석이 없었으면 진흥왕이 저까지 진출했다는 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석에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당황성을 굳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신라가 이런 중요 거점을 확보할 때마다 비석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다. 근데 이 하성에 있는 당성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확보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당성도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당성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당성 주변에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단양 적성비나 북한산비나 항철영비, 마운영비 같은 비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강 유역을 확보했을 때 이 지역의 당나라하고 직접 교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 항구가 당성이고, 당성 밑에 있는 당원포였어요. 예, 직접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천항이하고 평택항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강 유역 확보하면서 당성을 통해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신라가 이제 국력이 급신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비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러시면 당성이랑 그 주변을 다니실 때 그 돌을 보실 때 그냥 흔한 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유심히 한번 쭉 보시면, 이 신라 사람들이 특히 비석을 많이 만들어서 남겼거든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이 단양적성비는 단국대 그 정용호 교수님이 이 적성비를 답사를 할 때 땅이 굉장히 질어서 그 신발 등산화에 흙이 많이 묻었는데, 그 흙을 털기 위해서 평평한 돌을 찾다가 그 돌 위에 흙을 제거하는데 보니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된 게 단양적성비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그 결과로서 이런 비석들이 찾아질 수 있는데, 가장 그 개연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이 당성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더구나 남양에 당성이 있으니까 당성 주변을 가시면 이런 그 돌들을 한 번씩 유심히 보시다가 그 좋은 또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중원 고구려비도 그 마을에 있는 선돌이라고 했던 그거를 마을 주민들이 이제 기하게는 여겼는데, 그게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는 비문이 거기서 나올 줄은 다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석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하성 같은 경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효하고 의상이 그때 당시 가장 선진 그 불교 문화를 갖고 있던 중국에 유학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쪽 당성으로 왔었어요, 당성. 그래서 여기서 원효는 이제 해골 바가지에 든 물을 먹고 크게 깨우친 바가 있어서 다시 그 경주로 돌아와서 그 불법을 공부하셨고, 의상은 여기 당성 그 당원포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서 그때 당시 최고의 불교 문화를 배우고 오신 거죠. 그만큼 이 남양 지역이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오면 아까 그 중국에 이제 당 선진 문화를 수입하게 되면서 태종 무열왕릉부터 기부이수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중국의 문화가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는 완전히 불교 국가였는데, 그 불교 국가답게 그 절에 세운 모든 비석들이 거의 기부이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그 종교가 그 불교잖아요. 그게 국교로 정해 있고, 왕과 왕 자녀들 이름까지도 불교시로 다 짓던 시대거든요. 그 경주에 가시면 가장 유명한 절이 뭐죠? 불국사죠. 그 불국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국이라는 게. 온 나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들릴 수 있는 용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용어인 거예요. 불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온 내 나라 내 강토를 모두 부처님의 세계로 만드는 기원을 하는 절이라는 뜻에서 불국사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불천탑이라기도 하고, 온 나라가 부처님의 그 강명하에 그 발언을 해서 발전을 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불국사란 절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불교는 우리 그 역사 문화에 큰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때는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불교가 국교니까. 그 왕이나 왕실
일반 대중 백성들까지 다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가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불교적인 유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하고 고려 시대는 그런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불교 미술품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정성과 열정을 다하니까 이 시대 불교 미술품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예술적인 성취도 높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물로 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석굴암 가보시면 알겠지만 석굴암은 그 동양의 뭐 석굴의 최고라고도 불리고 동양 예술의 뭐 진수라고도 하지만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종교적인 열정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예술품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 석재상한테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런 예술품 만들어가지고 설치해라. 절대 못 만들어요. 그게 진짜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고려시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통일신라처럼 이런 식으로 다 기부이수 양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부이수 양식은 뭐냐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고승대덕들의 비석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 원주 법천사 지간국사 현묘탑비는 요 비신에 새겨진 문양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하게 화려합니다. 요런 문양. 요거는 이제 그 건물에 커튼을 내리듯이 커튼까지 설치를 한 거고요. 요 이제 같은 용머리인데 이게 아가미 물속에 사는 용신의 아가미를 또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기별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개씩만 보여드리는데 시기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절터에 가시면 또 이런 비석들을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조선시대 이제 비석 양식인데요.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게 됐을 때 그 불교 폐단이 심해서 그 정도전에 의해 주도하에 이제 유교 국가로 이제 개혁을 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비석 형태보다는 다양한 비석 형태가 나와요. 그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항이 그 맹사성 정승이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이게 묘비인데 묘에 세운 간단한 비석입니다. 이게 묘표인데 요건 이제 하엽 양식입니다. 이게 그 연잎 100년 좀 있으면 이제 100년 피는데 100년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100년 잎을 이렇게 말아서 올린 모양의 형상을 띄고 이게 연봉오리고 요거를 하엽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요 밑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방부고 요거는 이제 같은 저 기부 양식이더라도 장식이 여기 이런 장식들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간소화됐어요. 간략하게 되고. 이게 조선 초기에 건실한 기상이 반영이 된 겁니다. 요 이수 문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비석은 통일신라나 고려시대보다는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요 위에 이제 그 용머리에 그 용 문양이 있던 것을 구름 무늬로만 이렇게 간단히 넣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운수라고 부릅니다. 운수. 그 다음에 아까 원수라고 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위에 둥글게 또 모양을 내기 때문에 이건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렇게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붕돌 아까 개석이라고. 개석도 모양이 다 틀려요. 요거는 이제 평개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의 지붕돌처럼 이렇게 만들었지만 요거는 말 그대로 그 기능성만 간조한 지붕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선시대에 그 500년 동안 진짜 많은 비석을 세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유교국가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충효예요, 충효. 근데 일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볼 때는 군신 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충이죠. 그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고 임금은 거기에 따른 배려를 해주고 대가를 치러주는 건데 근데 가족 간에 또 조상과 후손 간에는 뭐예요? 효거든요. 근데 그런 효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집안의 사당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조상의 묘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는 효의 그 드러나는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성물하고 저런 비석들을 많이 하고 장엄하게 할수록 효도를 많이 한 것처럼 얘기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게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묘에 이렇게 비석하고 성물들이 많이 세워졌던 겁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원소 형태고요. 같은 지붕돌이라도 요 지붕돌은 완전히 다르죠. 요거는 이제 팔짝 지붕 형태라고 해서 가장 정형화된 거고, 그다음에 조선 17세기 이후에는 요 방부, 요걸 이제 방부 개성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부 개성 양식이 조선시대 비석에 큰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개국 초부터 많은 비석을 세우는데 아까 보여드린 여러 양식을 써봐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드려보면, 자 보세요. 요런 비석 양식이 있고, 요 비석 양식, 그다음에 요 비석 양식, 그다음에 요런 비석 양식이 있어요. 이 중에서 비에 새겨진 글씨가 가장 잘 온전하게 남는 양식이 어떤 양식인 것 같습니까? 요게 비석 글씨가 잘 남을까요? 요것도? 그래도 기능적으로 봤을 때 비석 글씨가 가장 잘 남을 수 있는 게 이 지붕들이 올라간 개성 양식이거든요. 특히 실제로도 요 양식을 저희가 현지답사 해보면 요 상단부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글씨가 남아요. 거의. 그러니까 조선시대 분들이 이거를 세우면서 본인들이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니까 실제 경험 속에서 터득을 하신 거죠. 아, 비석 양식이 화려하고 규모가 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문을 오래도록 영원히 보존해서 전달하는 건데, 그런 기능성에 가장 적합한 게 이 방부 개성 양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이후에는 거의 이 양식이 거의 90% 이상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그 묘라든지 뭐 무슨 비석을 딱 보시면 이런 양식이면, 아, 이건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양식을 갖춘 비석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학습 효과를 저희 후손들도 배워가지고 이 비석 양식을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비석 양식이 가장 또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양식이기도 하고, 이 비바람을 맞아도 이 비석 양식에 의해서 이 비석은 그 비문이 온전하게 다 보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석 앞면을 이제 비양, 그 다음 뒷면을 비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석 제목을 쓰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액이라 하고, 전서로 쓰기 때문에 또 전액이라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전액의 이제 비석 제목을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비석 제목을 전액으로 쓴 그 예인데요. 여기 이제 부사, 증참판, 윤공, 순절비. 그러니까 비석을 일단 딱 보시면 그 비문에 이런 자세한 거 보지 말고 요 비석 위에 큰 제목만 봐도, 아, 이게 무슨 비석이구나, 무슨 성격의 비석이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전액이 무슨 뜻이죠? 아, 전서로 쓴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 전서로 쓴 제목. 요건 이제 제목을 쓴 액자 뭐 그런 의미인데 같은 의미로. 근데 이 제액을 보통 전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액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인데요. 요거는 이제 민강훈 신도비의 이제 제액을 보여준. 여기도 보면 이 전서로서 아까 왜 전서를 쓰는지를 말씀드렸죠. 가장 글씨가 권위적이고 위험이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오래된 글씨고. 여기도 보면 수, 강원도, 관찰사, 증, 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석의 제목을 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문 형식은 아까 이제 빗돌에 그 비문을 지은 사람하고 글씨를 쓴 사람, 그다음에 그 글씨를 새긴 각수가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문 중에는 이제 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의 생애나 이제 사적인 전말을 기록한 글이고, 명이 개인의 생애나 특정 사정을 차정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비 이렇게 비석 제목을 부르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명칭은 신도비명 병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비명의 명은 뭐냐면 이순신의 생애에 대한 찬양을 하는 시이고, 아울러서 서한다는 뭐냐면 이분의 생애를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신도비 이렇게 부르고 말죠. 여기 보시면 요 유명 조선곡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제 민강훈이라는 분의 신도비인데요. 그분의 관직이 쭉 나오고 끝에 가보면 민공, 신도비명, 병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아까 글을 지은 사람, 글씨를 쓴 사람, 그 다음에 전설을 올린 사람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을 지은 사람은 송시열이죠. 그 다음에 글씨를 쓴 사람은 송중길, 그 다음에 전액을 쓰는 민유중. 그러니까 이제 비석을 딱 보시면 큰 전설을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그 제목이 그러니까 이 비석이 어떤 비석인지를 판단하시고 그다음 이 빗돌에 새겨진 글이 뭔지를 요 제목 첫머리에 나오는 요 제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찬서전 그러니까 글을 짓고 쓰고 전설을 쓴 사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앞쪽에 관직과 그분들의 성명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강훈 저 전설을 보고 민강훈 신도비고 그다음 이 비문의 글은 송시열이 지었고 글씨는 송중길이 썼고 그다음에 민유중이 전설을 올렸다. 그러면 이 비석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생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또 전문적인 그 분석을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비석의 뒷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명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가 서예요, 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 그러니까 이 민강훈이라는 분이 생애를 여기까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생애를 통해서 이분의 이제 생애를 찬미하는 시를 이때부터 이제 명왈 해가지고 칠원절구로 써서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승정기원 후 44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비석에 대한 그 모든 사항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석에 이제 글자 새기는 방법을 물어들 많이 보세요. 그래서 뭐 그 빗돌에다가 그 직접 붓글씨를 써서 해놓으면 그걸 이제 각수가 가서 새기는 거냐, 아니면 그 종이에다 쓴 거를 그 빗돌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그 각수가 새기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얻은 결론에 의하면 이런 방법으로 새긴 걸로 지금 그 연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선 시대에 보면 그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상의 신도비를 세워요. 근데 아무한테 가서 글을 부탁하지 않잖아요. 그 글씨도 그 나름 그 시대에 잘 쓴다는 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석을 세우고 나서 그 글을 받은 거와 그 글씨를 어떻게 해요? 비석에다 쪼아서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후손이.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런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원본은 그래서 그 후손들이 첩으로 만들어서 잘 보관을 해서 지금도 각 문중에 보면 원본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그 원본을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글씨를 새겼냐. 근데 먼저 그 원본 글씨, 이게 이제 원본 쓴 글씨 손자예요. 여기 글자 위에다 유지, 기름종이나 밀랍지를 올려놓고 구룩을 먼저 뜹니다. 그러니까 구룩이라는 건 뭐냐면 본 뜨는 거예요. 본 뜨는 거. 그러니까 여기 손자라는 글씨죠. 이 글씨를 옆에 형태를 따는 거예요. 본을. 요렇게. 그래서 따면 이런 형태로 글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원본이고 요거를 직접 손으로 똑같이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린 거를 구룩종이 뒷면에다가 주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비석 그 표면에 홈에다가 주칠을 해서 글씨가 잘 보이게 한다잖아요. 그런 광물질들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거를 여기다 색을 입히는 거예요. 뒷면에다. 그래서 거기에 주칠을 한 거를 이 종이를 비석에 대고 약간 열을 주면서 가열해서 문지르면 그 비석 요 글씨가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으로 쪼아서 글씨를 새기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원본은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쪼으면서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 문헌적으로만 이렇게 막 설명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된 건 처음인데 최근에 이쪽 분야 연구자들이 여러 연구 결과
전통 시대의 글씨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원본 글씨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하거든요. 크게 종이에 복사해서 비석에 붙이고, 아니면 요즘 그 원본의 중요성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본을 그냥 그 석공서에 줘가지고 그대로 새기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더 지혜로웠다는 게, 기계는 없었지만 수작업을 통해서 하셨지만 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게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명필이 이제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좀 쓰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 쓰는 글씨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석봉 같은 경우는 큰 글씨보다는 작은 글씨를 잘 쓰셨거든요. 그래서 한석봉이 그 비문 글씨를 준 거 보면 금방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글씨가 다 작아요. 요 정도 손마디 한 1.5, 2 정도. 그러니까 이거 글씨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도 얕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서예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런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저기 민강훈 신도비는 이제 동춘당 송중기라고 당대 명필을 쓰셨는데, 그때 당시는 글씨가 평균 한 3, 4cm 정도 됩니다. 지름이. 근데 그런 글씨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깊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서예가의 개인적인 취향과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글씨 각이 그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건데, 이게 비신의 글자 새기는 것도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는 여러 4가지의 형태로 지금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쐐기형 새김으로 말 그대로 세모 형태로 깊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혹시 이제 주변에 비석이 있으시면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시면 요런 판 면이 다 틀린 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또 시대별로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오목새김이라고 해서 글씨 자체를 깊게 이렇게 파주는 거고요. 특히 요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평면새김이고, 요건 볼록. 이 글씨 중에서도 또 볼록하게 새겨가지고 더 입체감을 좀 주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또 탁본을 떠보면 이런 새김 형태에 따라서 글씨도 같은 글씨인데도 요게 이제 어떻게 새겼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왜 이런 게 나왔냐면, 비석을 그만큼 이런 기법이 다양하다는 거 뭐냐면 그만큼 비석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들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비문 중에 혹시 양각도 있어요? 예, 양각도 있는데 조선시대는 양각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에 전서 제액이 양각은 있는데, 근데 양각은 왜 안 새기려고 하냐면 음각보다 양각은 훼손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게, 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붉은색을 칠해서 글씨를 잘 보이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입니다. 요게 이제 여주에 보면 대로삽이라고 있는데, 요렇게 주칠을 하면 훨씬 글씨가 잘 보여요. 여기는 이제 박응인 묘표인데, 주칠한 부분은 잘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색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글씨는 잘 보이는데 이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 비석 전체 면이 글씨가 다 빨갛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미감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렇게 그 빨갛게 하기보다는 나중에 그냥 색인 그 자체 자연 그대로 우리 조상들은 그냥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남양에 있는 비석 대표적인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계 순절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남양의 비석인데요. 병자호란 때 이제 윤계가 이제 순절했는데 국가에서 이분을 이제 표창을 크게 하면서 그 행적을 영원히 이제 후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비석을 새긴 겁니다. 이번에 본가는 남원이고 이제 호는 신곡이고, 문과급제후 홍문관 교례 이조장을 역임하셨는데 1636년 남양부사 재직 시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운거할 때 바깥에서도 외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양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준비를 하신 거죠. 근데 희아의 군병들이 이제 청나라 병사들에 의해서 모두 괴멸되고 남양부 청사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인조도 45일여간을 남한산성 내에서 이제 저항을 하다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됐는데 여기 수원 가까운 수원에도 그 강교산 전투라고 있었어요. 그 강교산 전투에서 그 김준영 장군이 또 청나라 군사들을 물리쳐서 또 승리를 거둔 예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호란하면 남한산성만 주로 생각하는데 그 가까운 수원에서도 강교산에 전투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남양에 청나라 병사들이 여기까지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양 요즘으로 치면 시청사죠. 시청사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그 희야에 그 장졸들하고 같이 순절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의 행적은 그 표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비석. 그래서 비석을 세우게 된 거죠. 남양부의 이제 중심부에 그 방부 원수 형태 이제 순절비를 건립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송중길이 썼고, 그다음에 민유정이 또 썼는데 세 사람 모두 당대의 명사들이어서 윤계의 역사적 위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문을 누가 짓고 글씨를 누가 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비석의 가치,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숙종 시대에는 가장 그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가장 높고 영향력이 높았던 분이 우암 송시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글씨를 받고, 그다음에 우암 송시열과 함께 이제 동문수학했던 그 송중길이라고 이제 유학자 분이시면서 또 간직도 지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동춘차라고 해서 가장 그 선비의 전형 글씨를 이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글씨를 받아다가 또 이 민유종은 잘 아시다시피 인현왕후 민씨의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전설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 글씨를 갖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이 윤계순절비가 이 지역에 그냥 그 평범한 분들한테 글을 받고 글씨를 쓰고 그다음에 전액을 썼으면 이 비석의 역사적 위치는, 또 윤계의 그 역사적 행위는, 그 행적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렇다고 이제 그 행위 자체가 평가절하되는 건 아닌데 좀 더 위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최고의 문장가와 글씨와 그다음에 유력자가 글씨를 쓴 거니까 그 남양부 읍지의 그 외곽에 됐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번화한 거리에 대해 세우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읽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이분의 행적을 기릴 수 있게 하는 게 비석을 세우는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세운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제 시기에 그 누군가의 공적비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비석의 앞모습이고 요게 뒷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양식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어떤 양식이죠? 이건 비석 받침이니까 방부. 그 다음에 비신이 위가 둥글기 때문에 방부 원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자세히 보시는 모습이고요. 요게 지금 그 연잎이에요. 연잎. 그러니까 연잎이 그러니까 연꽃잎이 저기 위를 이렇게 덮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복년이라고 합니다. 복년.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떠받드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건 악년이라고 합니다. 악년. 자세히 보면 여기 부사, 증, 참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비석 제목이 있고 누가 이렇게 글씨를 짓고 썼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부사, 증, 참판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액, 예, 전액.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뒷면에 이제 제액인데 이거는 이제 윤공 순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탁본으로 보시는 게 이제 더 잘 보이는데 여기 보면 유명 조선국 충신 증 가선대부 가선대부 2조 참판 용원군 행통훈대부 남양부사 윤공 순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에게도 순절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목 끝에도 보면 순절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석의 명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절비가 되는 겁니다. 순절비. 그러니까 이제 비석 모양을 이게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게 딱 비석 보고 야 이건 무슨 비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비석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일단 알고 나서 그 명칭을 정하는 게 순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석 제목을 알았으니까 이제 누가 이 비석에 글을 지었지 그리고 그거를 요로 쭉 보시다 보면 여기 송시열이 나오고 그다음에 글씨는 누가 썼을까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송중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서는 누가 썼을까 민유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33년 무신 장지일 날 건립했다는 연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 파악을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장이 어떻고 글씨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전서가 품격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또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세자 사부 이제 송시열기 이제 송중길서 민유중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답사를 가서 보면 일단 한문 되게 많고 그 비석도 사실 자주 접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낯설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서 이제 전서를 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면 이렇게 눈에 탁탁 들어오게끔 익숙해지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전통 문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전통 문화 유산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서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 전통 문화도 우리 선조들이 남긴 거기 때문에 금방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게 노력을 하시면 금방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비석 종류와 이제 주요 사항 파악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석에 새겨진 글을 금방처럼 이제 이게 순절비라는 걸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순절비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석에 글을 짓고 글씨를 쓴 사람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비석이 세워진 건립연대를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비석 양식 아까 이제 방부 원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기타 특이 사항으로는 기타 특이 사항이 이 비석은 뭡니까? 원형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일제 시기에 무슨 기념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특이 사항으로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비문 보호를 하는 그 기능성으로는 사실 떨어지는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붕돌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문이 지금 한 250년, 300년 가까이 된 건데도 잘 보이는 건 뭐냐면 이 비석이 대리석인데 그 대리석의 그 밀집량인가 그게 굉장히 강한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굉장히 좋은 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계 선생의 순절비를 세우니 어떻습니까? 좋은 돌을 그때 다 구한 거죠. 찾아서. 그러니까 이 그 지붕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씨가 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바로 시청 옆이죠. 그 신빈김 씨 묘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빈김 씨는 이제 세종의 후궁이에요. 근데 세종의 후궁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죠. 근데 지체가 높으신 분의 묘가 요 화성시청 옆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청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남양이라고 하면 서울 도성에서도 꽤 멀리 있는데 여기다가 그 세종의 후궁의 묘를 쓴 거는 그만큼 이 남양이 지사가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통시대에 보면 그 풍수가 좋은 명당 자리는 어디냐면 절터, 그 다음에 그 절터를 깔고 앉은 서원터, 그 다음에 관아터입니다. 관아터.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아니까 당연히 터를 좋은 데 잡거든요. 그 관아터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사대부 그 명망 있는 분들의 묘들이 있는 데가 대부분 풍수적으로 좋은 데죠. 그러니까 그 화성시청 옆에도 남양 도호부가 있었으니까 지세가 좋고 그러니까 이 신빈김씨 묘를 서울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다가 쓰신 거죠. 근데 육로로 여기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통로를 육로로만 생각하고 이제 그 전통 시대는 그 뭐야 하늘이 없었으니까 하늘길이. 근데 예전에는 해로 바닷길을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신빈김 씨도 왕실에서 승려를 할 때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백길로 이렇게 해서 남양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 성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신빈김 씨 묘를 쓴 겁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건능 옆에 옛 수원 읍지가 있었잖아요. 그 수원 읍지가 어르신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수원 읍지가 지금 그 안영리 거기 그 근방이었는데 윤건능 있는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수원이 물이 많이 나와서도 수원이지만 그런 해상 그 바닷길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큰 고을이었기 때문에 또 수원으로도 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아타가 명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육릉도, 그 혈융원 그 자리도 사도세자 모신 자리도 관아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 수원에 읍지 그 관청이 있던 자리를 헐고 거기다가 그 사도세자를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신 이 남양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반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보시면 알고 이분이 육남 이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 계양군, 의창군, 예. 세종대왕이 뭐 농담으로 그러시잖아요. 뭐 업적도 위대하시지만 자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번창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덕망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세조가 또 쌀과 콩동을 부위를 내려서 국가의 예장을 치르게 해서 여기에 그 갖추게 된 겁니다, 묘소를. 근데 조선 시대가 이 신빈 김씨라는 분이 여성이잖아요. 여성분인데 신도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 왕실의 위치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지금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 홍살문, 그다음에 앞에 이제 제실, 여기 뒤에 이제 신빈 김씨 묘가 있고요. 이 옆에 그 신도비를 세워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신도 비각을 세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비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각 안에 이걸 세워놨고, 그다음 요게 이제 그 비각 세우기 전의 모습입니다. 요게 양식이 지금 무슨 양식이죠? 요건 무슨 모양입니까 이게? 예, 예, 이게 하엽입니다. 하엽. 예, 예. 요게 이제 사진이 좀 흐려서 그런데 잠깐 보실까요? 뚜렷하죠, 하엽이. 이게 연봉오리고 연잎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싹 올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방부 양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빈 김씨 그 신도비에도 글이 새겨졌을 텐데 여기 제액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빈 김씨 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그 1400년대이기 때문에 묘비, 그다음에 신도비, 그다음에 묘갈, 묘표 이 개념이 약간 거의 그 드나들 때예요, 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묘표, 묘갈, 묘신도비가 크게는 묘비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신도비, 정확한 명칭은 신도비인데도 묘비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엽의 옆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비신 전체의 모습. 이것도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다 마모가 돼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방부의 그 모습이고, 근데 아까 그 윤계 순절비처럼 여기에 그 연잎 문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 이게 이제 세종대 전후에서 세운 건데, 세종대 문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건실하다는 걸 이런 거 보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양이 화려하거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물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 신빈김 씨 묘에 가면 문인석이 서 있는데, 문인석도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길쭉하지만 그 품격 있게 단아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 시대의 문화가 이런 그 비석이라든지 성물 양식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남양 선정비군이 이제 남양의 비석인데요. 조선시대 남양 도호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양 도호부의 부사.
근데 이 남양도어부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들의 선정비가 총 16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남양부 읍지였던 남양리 일원에 분사 배치되었으나 1980년, 2000년대에 들어서 전전하다가 현재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지하고 이제 그 군읍지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약간 혼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부사 신점 선정비부터 총 16개의 선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비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많이 또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선정비의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선정비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고을 수령이 선정을 베풀고 떠났기 때문에 그 고을 백성들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정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정비를 더 수식하는 용어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정비면 애민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앞에 애민 선정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청덕 선덕비. 청덕이라는 뜻은 덕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하시고 백성을 그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덕까지 널리 또 밝히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청덕 무군 선정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덕을 밝히고 또 군도 위무를 했다. 이 도부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또 무구지라는 표현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송덕이라는 뜻도 선정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칭송하는 비서. 그러니까 전 고을 수령님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이라 해서 송덕비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영세불망비는 뭡니까? 영원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고을의 수령이 내려오면 그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을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자였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좋은 정치를 하고 가면 그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이 선정비를 세우게 건데, 근데 나중엔 잘 아시다시피 탄간오리들이 자기가 선정을 베푼 증표로서 삼기 위해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 세우게 하고 떠나고 나서도 또 세우게 하고 그렇게 이중고를 겪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선정비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좋은 의미로서 시작이 됐었던 건데 후기에 가면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양 선정비군의 1990년대 모습이에요. 요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원래 선정비라는 거는 이제 그 고을의 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읍성에 사대문이 있을 테고, 그러면 고을 백성들이 그 사대문을 통해서 읍성을 드나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대문의 앞뒤에다 선정비를 많이 세우게 돼요. 여러분들 저기 해미 읍성 가보셨어요? 해미 읍성도 가보면 그 성문 주변에 그 선정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읍성도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의 읍성들을 가보면 항상 읍성의 사대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선정비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도시 개발들을 하게 되면서 선정비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원이나 또 이제 박물관이나 그다음 관공서나 이런 데에다가 모아서 전시를 요즘 하고 있는 추세죠. 이것도 이제 90년대에 있던 또 다른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남양 선정비의 모습입니다. 그 왼쪽에 요 비석 같은 경우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안 보여요? 이게 직접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예. 요거는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부사 이경함 선정비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정비를 쓰는 투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사 뭐 관찰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관찰사나 그 부사의 이름, 그 다음에 선정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만 끝나고 말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좀 더 친절을 베풀면 뒤에다가 건립연대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진짜 선정을 베푸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옆에다가 이분의 이제 그 선정을 찬양하는 시를
또 사구식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선정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선정의 내용을 비문으로 진짜 장황하게 써서 기록으로 또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부분에 부사 20, 득형, 선정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선정비의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이에요. 그다음에 선정비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세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양식들이. 요거는 이제 구름 속에 이제 해인지 달인지. 근데 요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해인데 이게 반쪽이 난 거기 때문에 반달이겠죠. 보통 이제 구름 속에 해나 달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참 이거 반달은 아니고 하여튼 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용이고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중앙이나 이제 그 수준 높은 석공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이제 석공들이 와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용머리보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조각 수준이 서툴고 좀 해학적인 면까지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그 단원 김홍도가 그 남긴 행려 풍속도병이라고 하는 풍속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서 오고 가다가 이제 서로 마주치는 모습인데 그 주변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선정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정비가 그 지금은 이제 우리 읍성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읍성 주변에 그러니까 도심 주변에 전통시대 도심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게 우리 선정비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549년에 세운 주세봉 선정비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정비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속하는 선정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용 문양인데 이건 경상도 상주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상주 용하고 이 남양 용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지역의 그러니까 속공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남양 용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수원의 이제 선정비군의 1940년대 모습이에요. 이제 이게 수원 인계동 이제 시청 주변이 인계동인데 그 일대에 이렇게 선정비들이 굉장히 아마 남양 선정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 시대 사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비가 이제 어린아이들 놀이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건능 주변에도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주말농장 이런 데 보면 선정비들이 덜어 이렇게 막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윤건능 주변도 막 개발되면서 그런 선정비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한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도 마을 해설사 하시고 그러니까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들이 선정비도 흔하지만 또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되게 우리한테는 소중한 그 문화재인데 없어지면 다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혹시 다니시거나 더군다나 이제 화성은 오랜 그 전통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지금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보존 보호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박물관에 이게 이제 일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다 모아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양의 비석 중에 이제 정수공주라고 하는 왕실과 관련된 태실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를 그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그럴 때 그거를 활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통시대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었지만 태를 그 특히 이제 신분이 왕자, 공주, 공주는 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태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걸 잘 봉안하고 그다음에 봉안을 하되 명당에다 봉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성시에도 이 태실이 있는데 동탄 호수공원 서쪽의 태봉산에 그 정수공주, 그러니까 중종의 선조의 왕녀로 태어난 정수공주의 태실이 동탄 호수공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반증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풍수적으로 이 화성 땅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국에 태실이 다 곳곳에 있지는 않거든요. 영남권에 좀 몰려 있지만 경기도도 태실이 대부분 없지만 화성에는 태실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비석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 태실을 안장한 그
그 안태 항아리라든지 또 관련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지금 사라지고 요 비석만 남아서 그 태실이 있었던 거를 그 알려주고는데 여기 보면 이 비석에 요 비석이죠. 요것도 당연히 이제 방부 하엽 양식입니다. 이제 요거 보시면 방부 하엽 양식이란 거 아시겠죠? 근데 저기 앞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녀 아기씨 태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뒷면에 항명 만력 16년 7월 11일 을 시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녀 아기씨라고 하는 그 분의 태실이라는 걸 이 비석의 앞면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읽고 지나가다 이 비석을 보면 선정비인지 그냥 묘비인지 뭐 유업이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비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비석에 무슨 글이 새겨져 있는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면은 이제 그래서 신분이 파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그 만력 그 16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88년에 세운 비석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실록을 찾아보니까 1588년에 전후에서 안태한 그 왕실의 그 귀한 자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선조의 왕녀로 태어난 정수공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성시에 어떻게 보면 서울과 지금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세종의 후궁이신 신빈김씨 묘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선조의 왕녀이신 분의 태실비가 화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 더군다나 또 세종과 비견되는 성군인 정조가 이 화성에 잠들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이 풍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진짜 그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또 여기서 태어나서 또 학교 다니고 자라나니까 좋은 곳에서 그 자라나고 그러면 더 훌륭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남양에 또 요것도 이제 비석을 보면 이게 이제 효자 소백효 예, 뭐 이게 무슨 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 보고 바로 아까 이게 선장비하고 거의 같은 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석이 보면 아 이게 효자비라구나 이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규수형입니다. 규수. 예. 요거 보시면 사극 보시면 아까 홀 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홀의 모습입니다. 요게 요렇게 되기도 합니다. 요렇게. 예. 서백호 효자입니다. 하성에는 효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5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여기 화성에 또 자랑인 윤건능이 있으니까 윤건능과 관련된 그 의계 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기가 좀 어려운 거라 제가 좀 준비를 간단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왕릉은 이제 뭐 사대부와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물들이 이제 배치가 되고, 요거는 이제 왕릉이고, 요거는 이제 황제릉. 그다음에 이제 전조대왕이 여기 윤건능의 건능에 지금 안장이 되어 계신데, 그때 그 건능을 조성할 때의 의계예요. 국가 기록 문서입니다, 저게. 근데 그 기록 문서가 이제 지금 규장각에 남아 있는데, 그 기록 문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본 그 돌로 된 비석, 성물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게 기록으로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폄하할 때 조선 사람들은 기록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진짜 100% 거짓말입니다. 승정원 일기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왕이 기침하신 거, 몸의 열람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는 기록 문화를 남긴 거고, 그다음에 왕실에 이런 능을 조성할 때도 당연히 그래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요건 이제 망주석. 이 망주석 명칭 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문인석, 무인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비석 공부했잖아요. 이 비석에 보면 여기 또 비해서 즉표석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왜 기록으로 남기냐? 나중에 윤건능이 혹시 파손이 되고 그러면 후손들한테 이 기록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복원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이제 왕실 이런 사대부 묘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이런 능묘 성물 배치가 다른 거죠. 굉장히 간소화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의 그 조상묘를 가꾸려면
엄청난 예산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걸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오늘 보신 게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의 우리 전통문화유산과 또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관심을 가지시면 어려웠던 게 점점 익숙해지고 또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자녀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